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다툼은 흔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쌓여서 깊은 상처로 남고 또 결국 아무 말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요, 부부 간의 감정적인 단절, 즉 애정과 신뢰의 상실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과 아내는 1996년에 결혼을 했고요. 또 슬하에 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사소하게 불만 그리고 서운함이 점점 누적되어 갔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왔고요. 그런데 아내는 자녀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지어온 이름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이 일로 오히려 아내가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 남편의 다툼이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에 투자하려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남편의 회사에 업무 시간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은 아내의 태도에 분노했고요. 말다툼 끝에 폭력까지 오갔습니다. 명절 그리고 제사 자리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의 감정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아내는 시댁에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부부 간에 또 다시 크게 싸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의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아내는 나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남편이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일 이후에 부부 사이의 대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큰 다툼으로 번지는 상황이 반복됐고요. 또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A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 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노력조차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내에게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이제는 그냥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단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일종의 동거인처럼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의 사이에 대화도 없고 애정도 신뢰도 다 사라졌어요.
이 부부 관계를 저는 더는 부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에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물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싸움도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게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내는 이 혼인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때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단순히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즉 갈등의 유무가 아니고 그러한 갈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서 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갈등은 있었지만 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혼인 유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부부가 다툰 뒤에도 그동안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해왔던 정황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갈등이나 일시적인 감정 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인 신뢰와 애정, 또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일시적으로 참는 것에 불과하고 감정이 단절되고 또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된다면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인 파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여전히 혼인을 원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아내는 이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부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는 부부 간 감정의 단절은 부부를 더 이상 가족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상태가 장기간 동안 지속돼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 아주 낮다면 법적으로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사례는요. 부부 간의 장기간의 별거가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집을 따로 쓰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부는요, 198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두 자녀를 같이 키우면서 오랜 세월 동안 부부로 살아왔는데요.
결혼 20년 차를 넘기던 무렵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내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정 그리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면서 감정의 교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지 21년이 되던 해인 2006년에 두 사람이 결국에는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해요. 이제 처음에는 같이 살지 않고 조금 떨어져 지내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시 별거하자고 합의를 한 것인데 이렇게 별거 생활이 1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15년이 넘도록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들도 다 성장을 해서 독립을 했고 이러던 와중에 부부는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물론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얼굴을 거의 마주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오랜 시간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저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다 식었고 지금은 심지어 일상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아내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이 제 법적인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별거를 한 것은 서로에게 시간을 주자는 의미였고 나중에 더 좋아지자는 의미였지 이렇게 별거 기간이 오래될 줄은 몰랐고 또 남편이 이혼을 원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내는요. 우리가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요. 본인은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것이 혼인의 실질적인 파탄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판상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요,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은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먼저 부부가 10년 이상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일방의 부부가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협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또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연락해서 의지를 표현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던 점 또 이 과정에서 소송조차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될 만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면 이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무려 15년 이상 별거 중이고 또 그 기간 중에 경제적인 교류나 생활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현재는 모두 독립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도 다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또 서로를 더 이상은 배우자라고 느끼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사건에서도 아내, 즉 피고가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장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이는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별거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 부부 간의 정서적 그리고 실질적 유대가 단절돼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소장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시송달은요,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가 없거나 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소장이나 판결문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 또는 서면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가 없어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시송달이 이용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 일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서 이를 위해서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돼도 계속 집에 없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비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우자 일방이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소장을 송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재판이 시작도 못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법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해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아내가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또 법원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공시송달을 통해서 소장이 송달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이런 공시송달이 단순히 절차적인 대체 수단뿐만이 아니고요. 부부 사이에 사실상 단절을 드러내는 중요한 정황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른다라는 점은 부부 간의 관계가 그만큼 깊게 단절이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또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사님 주소도 모르는데 제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혼 소송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결국 혼인이란 단순히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와 행동의 연속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부부 사이의 별거가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지내면서
실질적인 유대 관계가 사라진다면 법원은 이런 점을 혼인의 파탄이 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간병 문제에서 시작돼서 부부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황혼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부부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간병의 부담을 짊어지고 또 상대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과연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인데요.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40년이 됐고요. 4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자녀는 모두 장성해서 출가했고요. 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둘만의 조용한 노년을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죠. 남편은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가 모셔야지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를 이 부부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날부터 간병의 대부분이 아내의 몫이 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남편이 어머니를 돌보는 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신이 모셔야지 라는 말만 하면서 그 시어머니의 모든 병수발을 아내가 도맡도록 방치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밤에도 여러 번 깨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생이 많다 이 한마디를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면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신 몫이잖아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문제는 간병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남편의 무관심과 외면이었던 겁니다. 자녀들 역시 간간히 전화만 하고 아무도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2년 넘게 시어머니를 홀로 돌보던 아내는 결국에는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 사이에 부부 간의 대화는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돼서 이제 집에서 모시던 곳에서 요양병원으로 시어머니를 옮기게 됐고요. 아내는 이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반발했습니다. 당신이 간병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게 가족인데 누구나 늙으면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요, 간병 그 자체보다 남편의 무관심이 더 괴로웠다고 말하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는데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돌아보면 이 집에서 제 인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 키우니 이제 시어머니를 간병하게 되고 시어머니까지 간병하다 보니 제가 너무 아프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제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간병을 전담시켰고 또 스스로는 간병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내의 건강이 심지어 악화됐음에도 별다른 관심이나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간병의 책임을 같이 분담하려는 노력조차 없었고 이런 갈등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부부 간에 감정적으로까지 단절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결국 법원은
시부모의 간병 자체를 이혼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 간병의 부담이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고 또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상태를 외면하거나 방조 또는 방치한 정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이는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처럼 일방적으로 한 명이 시부모님을 간병하는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협력까지 붕괴된 경우라면요. 이는 혼인의 실질적인 파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사례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남편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혼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는요. 혼인이란 일방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간병이 부담스럽거나 힘들다는 것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간병의 책임을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분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작은 갈등을 넘어서 이혼 사유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 시간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부모가 자녀들의 출가 이후 공허함과 우울증을 겪게 되고 결국 황혼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 부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0대 초반의 아내는 20대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고 오직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학원, 친구 관계까지 꼼꼼히 챙겼고요. 이렇게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정말 역할 분담이 잘 되는 부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자녀가 모두 대학을 졸업해서 독립하게 됐고요. 아내는 그러자 본인의 삶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나에게 남은 역할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하고요. 매일 밥하고 청소만 하면 하루가 끝난다. 그리고 허전함이 점차 깊어져서 결국에는 우울증의 진단까지 받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오직 엄마와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떠나니 제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남편은 늘 TV를 보거나 잠만 자고 오히려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요 라는 것이죠. 남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로써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편은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이게 이혼 사유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애들을 다 키웠으니 각자 또 할 일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또 남편에게 관계 회복만을 원한다면 자신은 이것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도 명백히 했습니다. 아내는 상담을 통해서 남편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이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었지만 아내의 우울증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또 남편은 이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법원은 이런 점을 주목해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먼저 아내가 수년간 우울증을 겪었고 그 우울증의 원인은 부부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고요. 또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아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부부는 실질적으로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정서적인 유대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외롭다고 반복적으로 진술을 했지만 남편 역시 반복적으로 아내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남편에게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식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 부부가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경우에 자녀의 독립 이후 정서적인 공백과 정체성 혼란이 찾아올 수 있고 이때 부부 간의 대화 시도 없이 상대방을 방치하거나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거나 또 이러한 노력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 사이의 성 문제가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황혼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황혼기 부부에게도 성적인 친밀감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와 남편은 35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킨 상태였고요. 이제 둘만의 노년을 보내는 중이기는 했지만 이 부부 간의 성관계는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이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성관계를 피했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이 성생활에 대한 서운함 또 요구에 대해서 이제 노인네가 돼서 무슨 그런 걸 따지냐 이러면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정서적인 교감이 그리웠던 거예요. 손 한 번도 잡아주지 않고 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침대도 따로 쓰고 그런 상태가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남편은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를 했고 또 허리도 안 좋고 뭐 그런 생각을 무슨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아내가 이제 와서 그것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반대로 아내는 성관계 부존재도 물론 문제지만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가 괴로웠다고 하면서 이혼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온 부부가 그중 일방이 이유 없이 성관계 또는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법원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법원은요, 부부 중에 성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또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또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적인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또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또 뭐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부부 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부부 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성적인 결함 또는 성생활의 부존재가 일시적이고 또 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관계가 없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일방이 성교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성적인 기능의 문제로 성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면 이것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성관계의 어려움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갈등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법원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려 10년 이상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고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기까지 했으며 아내는 단순한 성관계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 남편과의 정서적인 친밀감의 회복을 원했음에도 남편이 이조차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실상 부부가 동거인처럼 살아왔고 그렇다면 혼인의 본질되는 중요한 요소가 상실된 채로 살아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부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부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황혼기 부부에게 성적인 친밀감은 단지 신체적인 교류를 넘어서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부부 사이의 유대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를 넘어서 이혼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생각과 몸 상태가 다르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또 노력하려는 자세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사라진 순간 부부라는 이름도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는 점 오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죠. 하지만 이렇게 황혼에 이르렀다고 해서 단순히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한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균열이 터져 나오고 또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라고 판단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용하거나 또 기각하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법원은 혼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한 입장입니다. 법률혼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벼운 감정 싸움이나 또 단기적인 갈등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협의에서 협의 이혼을 한다면 모를까 법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 중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로서 이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갈등이 수년간 방치돼서 감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유대가 끊어진 경우 이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법원은 혼인의 파탄을 인정하고 또 이혼을 허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